或者是使用韩国制的车子越来越多。航太展当中也蛮多人在讨论的，就是他们的 KF-21。基本 basic test flight 他们其实都已经完成了，现在目标是把武器系统整合的部分，这些武器系统他们原本是要在2028年才能加入对地功能，那2027年也刚好可能可以是第一支 KF-21中队成军的有这么快吗？地面行动试飞控制中心哦，就是一台改装过后的货柜车，它上面所有的试飞移电，可以从瑞山基地起飞，然后去做训练，去做测评。对，因为它是一个行动控制车。其实我当看到那一台的时候，我就哇，整个 KF-21它是真的是以我们前所未见的下一个世代，对下一个世代的技术在做这件事情。哇，对，这是真的很难得。 지난 12월 4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본섬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로 역대 최고 수위의 합동 군사훈련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인데요.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개전 초기의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주요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실질적인 침공 리허설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제니십을 비롯한 중국의 추첨단 항공 전력이 총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만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데, 현재 대만 공군은 주력 기체인 F-16 바이퍼의 도입이 미국의 공급망 문제로 인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대만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낮은 기존 기체로는 중국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레이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구형 기체들이 적발되기가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조차 최신의 레이더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며 델타핵 전투기의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는 충격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공군의 핵심 전력 자산인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젠10C에게 격추당했던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라팔이 이토록 허무하게 당한 결정적인 이유 역시 라팔이 지닌 태생적 외형, 높은 RCS 값의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산 조기 경보기인 ZK-03 카라코람 이글을 후방의 안전한 공격에 미리 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기 경보기는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맵 전체를 훤히 들여다보는 맵팩 플레이를 시전하며 전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ZK-03에 탑재된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는 적어도 은밀하게 침투하거나 전자전을 시도하려던 라팔을 이미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라팔에는 스펙트라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전지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스펙트라는 자신을 직접 조준하는 전투기 레이더 전파는 교란할 수 있어도 멀리서 광범위한 지역을 훑어보는 조기 영복의 감시망까지는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라팔의 조종사는 자신이 탐지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자신의 위치 좌표가 실시간으로 파키스탄의 젠10C 편대에 전송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격추될 운명에 처한 라팔의 사례는 스텔스 성능이 없는 4.5세대 전투기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게다가 파키스탄 국경지대에는 중국제 YLC-8B를 비롯한 대스텔스 및 장거리 탐지 레이더들이 촘촘하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괴물같은 레이더들은 라팔과 같은 4.5세대 기체가 가진 평균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 1제곱미터 수준을 아주 손쉽게 포착해 버리는데요. 이것은 라팔이 약해서라기보다는 4세대급 기체의 태생적인 형상과 피탐지율로는 현대화된 중국식 통합 방공망을 절대로 뚫을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구축한 방공 시스템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무서운 점은 압도적인 물량과 출력에 있습니다.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듯 특히 지상 레이더의 세계에서는 물량이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전파를 송수신하는 모듈을 1000개 넣은 레이더보다는 5000개를 무식하게 때려 넣은 레이더가 탐지거리와 해상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 능력과 자본력을 갖춰 레이더 소자 하나하나에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의 개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방 역사상 가장 전략적이고 선견 지명에 빛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라판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제 4.5세대 전투기들을 겪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간파하고 완벽하게 대비하여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팔이 중국 레이더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개량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기체 형상 때문이라 했는데, 라팔의 상징인 델타핵과 카나드 그리고 외부 무장은 아무리 최첨단 소재를 바르고 개량을 해도 RCS를 줄이는데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죠. 반면 KF-21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와 매우 유사한 본격적인 스텔스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체와 날개의 정렬, 톱니바퀴 모양의 메리평 안테나, S자형 공기 흡입구 등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핵심
핵심적인 스텔스 요소들인데요. 가장 소름돋는 부분은 기체 배면에 마련해둔 넉넉한 여유 공간에 있습니다. 라팔과 같은 기존 기체들은 내부 무장창을 만들 공간이 애초에 없어서 퇴역하는 그날까지 미사일을 날개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영원히 적의 레이더에 잘 보인다는 뜻이며 생존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내부 무장창을 염두에 두고 배쪽 공간을 비워두는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모델은 미사일을 반쯤 매립하지만 향후 블록3 개량형에서는 이 공간에 덮개를 씌워 무장을 완전히 숨기는 완벽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성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덱스에 참가했던 대만 군사 전문가 왕 샤오샹은 실물로 전시된 KF-21을 보고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한국은 독자적인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낸 것이죠. 前阵子在韩国举办了首尔航空展，我跟你讲，他刚刚哦，今天早上才刚从韩国回来。韩国的部分，它其实就比较偏向于他想要推广他们的 K Defense， 他们的韩国自制的国防工业。哦，这是首尔航展它比较关键的地方。因为我们可以看到。韩国算是后起之秀，它在近10年的过程之中，包含教练机、包含飞弹、自走炮战车的出口，它其实已经跃升到了世界上排名第10。那甚至有一些人说它可能会弯道超车，超过以前所谓的欧洲国家他们的产值。那包含说韩国总统李在明更是在首尔航展他第一天宣布说，韩国未来的航太预算将会没有预算的上限。哇！他们甚至说，他们想要把整个航太工业推广到可能到世界第4这种水准。其实第4的话，仅次于美国、俄罗斯、中国。对，是这样子。再介绍到韩国。对，就是变成韩国。那我们也可以看到，因为乌俄战争的关系，美国、欧洲的生产线，他们可能供应不及，因为他们要支援乌克兰。那可能其他国家的产能可能就停顿了。所以韩国就变成一个类似替代品的方案，它既有美制装备90%以上的性能跟品质，但是它也同时比这些装备更便宜。哦，那加上它有一点变成说我不太会大延迟这种方向，所以说韩国制的武器在世界市场，尤其是这些所谓的亲美国家里面，它变成有一点可以取代原本的美制武器。那但是它的品质又不会不好，对，就是它性质够，但是呢，它的这个应该说 CP 值比较高，对，它 CP 值算很高。那包含我们可以看到韩国最近一直在力推 FA50，那它其实我们都可以戏称它叫伪国号嘛，对，因为它很像 IDF， 那它也很像 F16，那它的功能虽然它一般是衍生自教练机，但是它却可以担负对地打击，然后甚至是制空作战的任务。那它的价格又是 F16 的一半不到。但是它的维护成本也更低，对，那是不是假设说你买不起 F16， 像菲律宾买不起 F16， 所以我们就买 FA50。那菲律宾甚至也再增购一个中队的 FA50， 那这个 FA50 更是它可以媲美 F16 的作战功能。我可以挂 Sniper， 那我甚至可以挂 GBU 这一些是未来可以整合的武器系统。那是不是我这个 CP 值就很高？对，这是韩国制武器最近越来越夯的地方在这。对啊，我没有记错的话，菲律宾是第一个使用 FA50， 而且直接实行攻击的国家嘛。我没有记错，他当时在打击那个恐怖分子的时候，就是用 FA50 来打。所以你可以看到，其实我印象比较深刻，当然没有我们不提这种军事装备的话，其实你走到国外发现啊，大家使用 Kia 的车子越来越多，或者是使用韩国制的车子越来越多，所以韩国东西真的是不断在往外输出。那刚刚这个提到的，其实军事装备也是其中之一。那除了 FA50 之外，其实最近很夯。那我知道，其实最近在航太展当中也蛮多人在讨论的，就是他们的 KF-21。KF-21到目前为止，KAI 的经理跟我表示的是说，他们会在2026年的6月以前把所有试飞架次完成。那目前其实他们的基本 basic test flight 他们其实都已经完成了，现在目标是把武器系统整合的部分尽速的完成，然后加上说他们希望 KF-21 的 Block 1，其实他们也可以有对地打击的功能。那最近韩国的国防工业发展局他们有批准了一些额外的测试预算，所以
这些武器系统，他们原本是要在2028年才能加入对地功能，但是他们有望在2027年就提早完成。那2027年也刚好可能可以是第一支 KF-21中队成军的哇，有这么快吗？目前 KF-21第一架的量产机已经在总装阶段。OK， 那预计是明年，可能第3季就可以交付到韩国空军手上。那其实说真的，他们进度还蛮快的。你看 KF-21是2021年7月首飞，但是你看现在6架原型机，然后第一架量产机，说真的进度很快，跟我们的永鹰其实很像，而且我们的永鹰还是从 IDF 改过来。对，那但是 KF-21是完全一架新的飞机，全新的飞机。其实照这个进度看，尤其包含他们所讲的，因为很多东西都把电脑化了，所以他们可以利用电脑的演算或是运算去推测出问题，甚至是直接解决问题。那加上说，韩国在这方面真的是投资这占比非常重。他们把整个 KF-21的计划看成是，有点像一个国家颜面的存在，所以说这个计划只许成功不许失败。KAI 很有诚意的把一架双座004原型机拿来当地面展示，然后005原型机是他们所谓的战斗构型的测评机，他们从瑞山基地飞过来，带着他们的地面行动试飞控制中心，就是一台改装过后的货柜车。对，那一台货柜车，它上面所有的试飞移电，飞机上的试飞移电，所有的数据会及时回传到那辆车上，所以它就不一定要在四川那个 KAI 公司的所在地四川机场起飞，不一定，它就可以从瑞山基地起飞，然后去做训练，去做测评，只要那一台车就可以把所有的讯号、所有的数据及时的回传，然后可能我再传回给设计组，诸如此类，它可以异地同时进行。OK， 那这个是其实我们比较少看到，可能台湾还没有这个能力。对，因为它是一个行动控制车。其实我当看到那一台的时候，我就哇，整个 KF-21它是真的是以我们前所未见的下一个世代，对下一个世代的技术在做这件事情。哇，对，这是真的很难得，而且。KAI 的经理还跟我说，其实不要小看他 KF-21这个所谓的性能展示这个表演，这台车它其实也在做演真的，对，因为它可以，比如说好 KF-21我今天起飞了，我就开始记录这些数据，记录所有的数据，虽然它只有短短的7分钟，然后科目也不多，可能比起 F-16，然后 F-22这些当然是比较逊色，但是我连续看了3年的表演，我会发现 KF-21它努力的在变成熟，试飞员对于飞机的性能掌握越来越好。那甚至说，我可以讲说，它小种的科目比 F-16还要精彩。哇，这是最让我印象深刻的部分。但你知道韩国目前有 F-15嘛？然后 F-35最新它现在应该有一个中队了吧？应该没有记错的话。对，那 KF-21它的定位在哪里？KF-21它的最主要目的是取代 F-4，就是去年除役的 F-4，对，幽灵跟 F-5战机。那 F-5战机目前是还没除役，最主要的原因是包含韩国空军其实它的战斗机使用的时限，其实有时候比中华民国空军还长。真的。对，包含说他们的 F-5AB 甚至是到2005年，也就是进入21世纪之后才除役。那当然，他们也受限于预算的限制以及整体计划的延迟什么的，这是每个国家都会发生，所以他们 F-5还没除役。那目前的 KF-21就是为了取代这2型战机而产生的。那包含说，我们可以看到 KF-21第一个基地，它会是在最接近前线江原道的基地。那它现在是把整个 F-5撤出来，撤到水源基地去。那他们是准备在江陵基地盖 KF-21的专用机堡，然后跑滑道什么全部翻修，把它变成新的，来为了让明年 KF-21可以加入。所以 KF-21 Block 1它最主要锁定就是制空作战，就是当年 F-5、F-4的这些任务。对，那所谓的对地打击、密接支援或是什么，他们有 FA-50、F-15、KF-16这些可以挂着一堆的炸弹，对，去打击北韩的核设施，当金正恩睡不好觉。那 KF-21部分就是努力在制空作战，先把北韩空军的飞机铲掉，之后再让这一些所谓的 F-16、F-15，去轰炸北韩。所以你也可以看到
为什么 KF-21要部署在最前线，然后 F-16、F-15全都隐蔽在后面，就是因为这个道理。KF-21의 매끈한 외형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학적 승리입니다. 실제로 RCS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을 시뮬레이션해보면 라팔과 KF-21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항공 전문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101이 공개한 RCS 값 분석 데이터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주파수 선택 표면 FSS 레이돔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공대공 무장 상태의 라팔을 분석한 것인데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주파 대역인 VHF와 L밴드에서 라팔의 평균 RCS는 무려 2.0에서 5.7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파의 파장이 기체의 주요 구조물 크기와 비슷해지는 공명 영역에서 강력한 반사파가 발생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수치죠. 또한 사격 통제 레이더 대역인 X밴드에서도 라팔은 평균 3.15에서 4.52제곱미터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시뻘겋죠. 이는 외부 무장과 카나드, 급유프르브 등 기체 외부에 돌출된 수많은 장치들이 전파를 이리저리 튕겨내는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체의 형상별 반사량을 보여주는 3D 등고선도를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하이 RCS 영역이 기체 전면에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델타익 특유의 넓은 날개 면적과 카나드가 전파를 거울처럼 정반사시키거나 모서리 외절을 일으켜 레이더 반사원을 제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라팔은 아무리 뛰어난 전자전 장비로 생존을 도모하려 해도 기체 자체가 가진 높은 RCS로 인해 원거리 탐지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형상 설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언함드 버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영역이 반사량이 낮은 청색과 녹색으로 표시되죠. 이것은 KF-21의 주입과 미익의 정렬, 매립형 안테나, 그리고 경사지게 설계된 동체 측면이 전파를 위험 레이더가 없는 방향으로 산란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반매립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동체 하부에서 강한 반사를 의미하는 붉은색 영역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장이 장착된 하부를 제외한 기체 상부와 전면의 기본적인 스텔스 형상은 여전히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해석해보면 라팔이 태생적으로 RCS를 줄일 수 없는 구조라면 KF-21의 RCS 증가는 단지 외부 무장이라는 가변적인 요인 때문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즉 향후 블록3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적용하여 미사일을 기체 내부로 집어넣는 순간 KF-21은 진정한 스텔스 기체로 즉각적인 형상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구조적으로 꿀리지 않는 공학 데이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KF-21의 비무장 데이터를 F-35와 비교해보면 F-35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이 균일한 푸른색과 초록색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술적 우위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UAE와 같은 국가들은 라팔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KF-21 공동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UAE는 원래 미국의 F-35 도입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미국이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사고 싶어도 5세대급 스텔스기를 살 곳이 없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러시아나 중국제 전투기는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너무 커서 도입이 꺼려지는 상황인데 이때 UAE가 원하는 미국제 무장과 호환되면서 스텔스 형상을 갖췄고 기술 이전까지 논의 가능한 기체가 전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 KF-21 하나뿐입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F-16 바이퍼의 납기 지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 무기 주문 폭주로 로키드 마틴의 라인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당장이라도 중국이 쳐들어올까봐 급한데 미국은 그저 공급망 이슈로 늦어진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FA-50 폴란드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배송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KF-21 역시 양산 일정을 앞당기기도 할 만큼 온전한 공급망과 생산 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F-16 바이퍼 도입을 검토하다가 납기 문제와 총 프로그램 코스트가 3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F-16 바이퍼는 40년 전 설계 플랫폼을 뜯어 고치는 비용이 폭등하여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해 더 이상 가성비 전투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최대 군사 매체 맥디는 미국의 가격을 듣고 아예 프로필 사진을 F-16에서 KF-21로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 이 상황에서 KF-21은 가격 대비 미친 성능, F-35급 스텔스 형상, 확실한 납기, 미국 유럽제 무장 호환을 모두 충족하여 도입 예정국들에게 가뭄에
위험의 담비이자 유일한 탈출구가 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일각에서는 자체 개발은 돈 낭비다, 그 돈으로 F-35를 더 사는 게 낫다며 KF-21 개발을 폄하하고 비방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미국도 10년, 프랑스도 15년 걸리는데 우리는 기술도 없으면서 뭐가 훌륭해서 뚝딱 하느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보란듯 해냈고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된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만 안 된다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개발진들은 그 쉬운 비판 뒤에 숨지 않고 묵묵히 밤을 새우며 도면을 그리고 나사를 더욱 조였습니다. 오늘날 시진핑의 대만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KF-21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은 이 전투기가 자주국방을 향한 우리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정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KF-21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